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들어 다소 약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일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500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 발생 확진자는 400명대 중반대로 내려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오르는 이제 400명대, 480명대였고 네. 여전히 뭐 한 400명대에서 700명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네. 상단선은 그래도 좀 낮춰지는 모습인 것 같아서 네. 이게 유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냐라고 네.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교수님께 전문가시기 때문에 현재 네. 추세부터 좀 짚어보죠. 현재 추세는 하향 안정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일별 변동이 심해서 하루하루의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좀 의미가 없고요. 예. 일주 평균으로 따져보면 지난주가 한 470명 하루 평균 발생을 했는데 그 이전에 500명대 중반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떨어진 한 15% 정도 떨어진 거네요. 네, 떨어진 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변이 바이러스가 제일 큰 변수이긴 한데요. 예. 백신 접종의 효과 때문에 대규모 집단 감염이나 집단 감염 자체가 줄어들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유행 확산세가 뭐 주별로 봤을 때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제 새로운 개편안을 발표를 합니다. 거리두기 개편을 발표하는데 아직 이제 확산세가 이제 뭐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을 적용할 경우에 네. 확산세가 또 커지지 않겠냐, 또 여름도 다가오고 하니까 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 유행 상황,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뭐 적용한다는 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다. 예. 그러니까 첫째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국민들의 오랫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와 피로감이 상당히 이제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또 백신 접종으로 고위험군에서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치명률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원래 코로나19 치명률이 한 1.5%에서 2% 사이였다면 지금은 0.5%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아마 7월 초에 들어가면 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작년 초에 500명대 하루 일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생겼다고 하면 치명률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은 그 100명대 수준의 확진자 수라고 막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명수는 비슷하지만 그렇죠. 치명률을 봤을 땐 그렇다. 네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중증도가 낮은 이제 감염병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이게 백신의 효과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미래를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델타 변이 같은 것들이 이제 주종으로 올라가면 네. 그 백신의 효과 때문에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변이 바이러스가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발생하는 뭐 한 500명대 부근의 확진자 수가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지 확진자 수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강화한다고 한다면 네. 지금의 상태를 연말까지 계속 유지하거나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는 그렇군요. 효과에 대비해서 사회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큰 방식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체계를 백신 접종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체계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사실 우리 사회나 국민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이제 그런 네. 것들이 큰데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명률, 그러니까 네. 명수는 비슷하지만 치명률이 현재 낮아진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코로나의 어떤 일부에 대한 공포, 이거 걸리면 네. 어떡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이전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좀 더 안심을 해도 된다. 네. 이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좀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이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과잉 대응을 하는 게 올바른 방식일 수 있지만 예. 지금은 이제 잘 알고 있고
백신 때문에 이제 치명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이제 거의 독감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초기에 코로나처럼 대응을 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는 부적절한 방식이라는 그렇군요. 거죠. 네. 그러니까 벼룩을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울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상반기 백신 1차 접종 일정을 마무리 짓고 이달 말까지는 이제 2차 접종에 집중할 예정인데 누적 1차 접종자 수 상반기 목표 최대치인 1,400명을 훌쩍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 주변도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맞고 계신데 교수님께서 보시는 상반기 백신 접종 과정 뭐 평가 좀 네. 해주신다면요? 백신 접종의 성과는 크게 나눠보면 이제 물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 예. 국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겠다고 하냐, 백신 접종의 공급 능력,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나 접종센터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를 접종할 수 있느냐, 그 세 가지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예. 상반기에 압도적인 결정 요인은 백신 물량의 안정적 확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2분기 후반에 백신 물량,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접종 속도가 빠르게 상승했고 예. 그 결과 1,400만 명을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백신 이상 반응과 관련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고 초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둘러싼 그 불신을 일부 정부가 좀 뭐랄까 조장한 측면, 조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그걸 허용한 측면이 키운 있어서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상반기까지의 접종 과정을 좀 차분히 복기를 해보고 네. 하반기에 이제 대규모의 접종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렇죠. 대규모 접종에 어떻게 상반기에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에서 이 백신을 2차례 모두 접종한 뒤에, 그러니까 네. 2차례 맞으면 이제 나는 이제 괜찮다 싶을 수 있을 텐데, 그 뒤에 확진이 된 네. 이른바 이걸 이제 돌파 감염이라고 하던데, 돌파 감염 사례가 29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비율로 봤을 때는 상당히 뭐 많지는 않은 숫자인데, 네. 전체 접종 건수 대비 이 돌파 감염 발생률을 봤을 때 현저히 작긴 합니다만, 유의미하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를? 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한 39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29명이면 10만 분의 1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확률이라고 할 수 있고 뭐 백신을 맞았더라도 내가 감염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뭐 굉장히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 네. 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쉬운 예로 그 독감 예전에 저희만 독감 백신 네. 맞아도 네. 독감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비율보다도 낮은 거죠, 이게. 독감은 보통 면역 효과가 50% 부근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예. 그러니까 맞아도 절반은 독감에 걸릴 걸린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에 비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심각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유의미하게 보면서 두려워할 건 없다라고 네, 네.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진단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 받은 사람 중 76만 명에 대해서 다음 달 중으로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교차 접종인 건데 네. 한시적으로 허용하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자들이 그 여부를 네. 결정해야 돼서 그렇잖아요. 네. 같은 게 아니고 다른 걸 맞는다고 하니까 이게 화이자 백신이 더 좋아 보이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래도 교차니까 이게 괜찮을까? 근데 그 결정을 내가 해야 된다. 네. 이건 좀 네.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교차 접종에 대해서 정부가 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해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닥쳐서 급박하게 결정을 하니까 네. 예를 들면 국민들한테 그것의 과학적 근거나 안전성이나 또는 국내에서 연구 결과 이런 거를 충분히 제시하거나 설명하지 못한 채로 이제 이루어지니까 불안감이 생기긴 하는데요. 교차 접종은 이제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뭐 부작용은 뭐 별반 다르지 않고 예. 면역 효과는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더 좋다. 네, 특히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방어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제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접종을 우려하실 상황은 아니고
교차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냥 적극적으로 맞으셔도 된다고 저는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이게 코로나19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이전의 예방 접종에서도 교차 접종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네네. 예. 다만 그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제 2차 접종을 하는 1차에 대한 복귀를 하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복귀하면서 좀 더 잘 알려주고 네. 또 우려감을 좀 부식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네.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차 접종이 입원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면역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에 따라서 독감 백신처럼 주기적으로 맞아야 될지도 모르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는 교차 접종이 좀 필연적이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좀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네, 필연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코로나에 걸렸다가 재감염된 사례들을 보면 대개 6개월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재감염이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백신 접종은 코로나에 감염된 것보다는 이제 면역 반응을 훨씬 더 강력하게 이제 이끌어내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지속 기간이 오래될 것 같긴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추가 접종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기존 백신에 대해서 저항력이 있는 놈이 새로 나타나면 그 변이 바이러스용 백신을 추가 접종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불가피하게 백신의 수급의 상황 또 뭐 변이 바이러스용 백신은 또 새로운 백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차 접종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나중에 물량이 각 뭐 제품마다 네, 다를 수 있죠.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이상 그런 교차 접종은 필연적일 수밖에 네,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참 이것도 우려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설명이 좀 필요한 것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희귀혈전증으로 사망한 첫 번째 사례가 나왔잖아요. 네, 네. 이것 때문에 당국이 주의사항을 더 세심하게 안내하기로 했고 모든 그 백신을 맞는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좀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방문을 해달라라고 내용을 더 선명한 문구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최선이겠죠. 그러니까 그 첫 사망자 사례는 어떻게 보셨고 당국의 대처는 이게 최선이다라고 네.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들어봐요. 그러니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900만 명 이상 접종을 했는데 희귀혈전 발생 사례가 2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500만 명당 한 건 정도가 발생했고 한 분은 회복이 되셨는데 한 분은 안타깝게도 이제 돌아가신 사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물다. 너무 불안해하시지 말라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두 분 다 그 백신 접종하고 한 일주일 이상이 지난 시점에 이제 두통, 구토 이런 증상이 생기면서 처음 병원을 갔었는데 처음 병원에서는 이제 희귀혈전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일반적인 치료를 했는데 이제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서 그 다음에 상태가 이제 심해진 다음에 큰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두통이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두통인지 희귀혈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두통인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의료기관에서 보다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 가능성을 의심하고 조기에 진단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희귀혈전의 증상을 보다 명료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의료기관에서 희귀혈전을 의심하고 조기 진단하는 노력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변이 바이러스로 떠올랐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상존할 것이고 네. 한동안 감염자가 크게 감소했었던 영국하고 러시아도 최근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상당히 좀 골치 아픈 것 같은데 국내 위험성은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이제 델타 변이가 그 기존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파력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전파력이 높으면 지배적인 바이러스가 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경과이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영국발 변이가 2월 달에 이제 그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시작하면서 한 30% 수준에 이르는 시점이 한 5월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 3, 4, 5 한 4개월 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주종 변이가 된 거죠. 그래서 델타 변이도 아마 비슷한 경과를 밟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올 가을에 우리나라에서 주된 변이가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그 치명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심한 거예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전파력은 명백하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치명률도 약간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명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입원하는 환자가 한 2배쯤 많고 중증 환자 발생률이 뭐 한 1.3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